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게 전에도 한번 했는데 우선은 간편보험의 고지사항이에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할 때만 될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 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죠. 우선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할 건데 필요소견 그리고 이제 진찰 또는 검사라는 의미는 이제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것들도 3개월 안에 고지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필요소견은 이제 의사가 진단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설명을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할 경우에도 거의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뒤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치료 단순 처방, 약 처방, 주사제 제외한 약 처방. 우리가 약 처방전을 받고 이제 약을 사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는 진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 타러 가는 거는 3개월 안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소견, 추가검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좀 검사를 해볼 수 있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떤 수치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증상 조절이 양호하지 않거나 이상 소견이 의심되는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필요 소견을 받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당뇨 약을 계속 먹는데도 조절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이상이 있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 소견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 또 다른 증상이 생겨서 합병증이나 2차적인 무언가 생겼다. 그러면 3개월의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선은 뉴스 기사에서 몇 개 이제 좀 봐야 될 걸 뽑은 건데 뉴스 기사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떠한 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가입하는 고객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혼돈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약을 처방을 받는데 그냥 약 타러 갔다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3개월 안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는데 안 된다. 단순 약 처방은 괜찮다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본부원의 모 팀장의 계약건이었어요. 제 계약이 아니었고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설계사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가 계속 사람을 망쳐놓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판을 치고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기가 손해사정사는 아니고 보상 교육을 하는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이에요. 설계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약 처방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단순 약만 복용 처방받는데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다. 3개월 안에 해당이 된다. 이런 자꾸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막 댓글들이 막 달리고 막 지지를 받으니까 고객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본부에 있는 팀장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온라인에서 만난 설계사고 그 사람은
뭔가 막 교육을 하는 사람이야.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 같다는 거죠. 그래갖고 계약이 깨질 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SS를 쳐서 제가 이제 고객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근거 자료들을 보내주고 상황 설명을 해서 이제 저를 믿고 안심해서 계약이 이제 유지가 됐어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사람이 했던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을 처방받으러 갔다라는 행위 자체도 확정 진단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혈압이 있으니까 약을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럼 3개월에 의사를 만났잖아. 그럼 진단을 받은 거다. 계속. 이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개월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2, 3개월치씩 받아오는데 그럼 갈 때마다 이거를 새로운 진단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계속 기존의 현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질환인데 3개월에 갔어. 새로 받았어. 나는 다시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뉴스 기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사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고지사항이 이제 개정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수술 필요 소견, 입원 필요 소견, 그리고 뭐 치료 뭐 이런 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병 확정 진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질병 의심 소견.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확정 진단이 없었어요. 3개월 안에 확정 진단 받으셨습니까? 의심 소견 받으셨습니까?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들어왔다라는 사실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진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로 주장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확정 진단의 의미가 이런 경우에 확정 진단을 봐야 되느냐 아니냐가 지금 관건이겠죠. 근데 처음에 사실 이 얘기는 이미 처음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질문표가 개정이 됐을 때 논쟁이 있었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립이 되기는 했어요. 여기 있죠? 우선은 자, 요거는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조치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확정 진단과 의심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입원해야 됩니다, 뭐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애매모호한 사례들이 생겨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얼굴이 이제 경련 떨려가지고 이 안검 연축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눈 밑에도 떨리고 살이 막 떨리는 증상으로 약간 마비 같은 건데 약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안에 갔던 내용 중에 의사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거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것들을 환자한테 우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약 처방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약을 드셔봐라. 이제 호전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환자가 물어봤어요. 호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도 있다. 이런 안내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입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걸린 거예요, 결국에. 가입하고 나서 수술을 1년 뒤에 했는데 무슨 수술을 했냐? 이 안검 연축으로 얼굴 떨림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했나 봐요. 청구를 했죠. 근데 3개월 안에 고지사항 위반으로 폐지가 됐어요. 보험금도 못 받고. 폐지 사유는 이 얼굴 떨림으로 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기록부에 수술에 대해서 향후 언급이 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 필요 소견으로 보겠다라고 회사가. 그게 수술 필요 소견이니까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블로그를 쓴 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이에요. 이 시비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궁금하고 중요한 거. 약의 호전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만 들었었고, 그리고 요거 때문에 해지가 됐는데 의사가 이제 소견서를 써줬어요. 23년 2월 24일에 약이 효과 없으면 수술받고 싶다라는 문구는 경과를 관찰한 뒤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의사가 소견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안 주려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의사도 자기가 내린 소견이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은 아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죠. 왜 약이 효과 없으면 수술받고 싶다라는 이 문장을 왜 보험사가 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냐 이거야. 자기가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건 이 사람한테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거를 보험사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해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케이스는 해지가 되고 보험금이 안 나갔고 계약 해지 안 내 이렇게 나갔죠. 자,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제가 조치를 취해서 보험금을 다시 결국 받았어요. 4달 만에. 이거 심의 때문에 가린 건데 500 얼마를 받았고 계약도 원복이 됐어요. 웃기잖아요. 이렇게 돈을 줄 거면서 그리고 계약도 다시 원복시킬 거면서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안 하면 그냥 네,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가 왜 문제가 됐냐? 그럼 3개월 안에 확정진단이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긴 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저런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손해율이 상승하고, 물론 제가 보험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보험사의 입장은 그거죠. 무분별한 아픈 환자들이, 그러니까 간편보험이라는 건 어차피 아픈 사람을 상대로 가입을 시켜주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회사의 주장은 그거죠. 나라에서 보는 것도 그거고, 고지사항이 약간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병원에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최근 진료를 보고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가입해서 수술비 청구가 들어가서 보험을 결국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 케이스가 계속 생기니까 이제 나라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3개월 안에 확정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고지를 해라, 이런 걸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약관상에는 주는 게 맞기는 한데 회사가 보는 취지는 안 주려고 했던 게 맞다, 이건 거죠. 이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요 3개월의 고지 때문에 강제해지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약관대로 간다면은 이분은 고지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게 아니라 확정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준다. 그래서 분쟁을 좀 줄여준다라는 의미로 이게 나오긴 한 건데, 그렇죠. 지급이 거부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방금 그 케이스죠. 아니더라도 위험의 측정상 중요한 사실, 이런 이상, 이런 걸 인식한 경우 고지대상에 포함된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고지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사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위험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지를 안 했어. 약관상의 위반이 아니니까. 근데 회사는 이걸 걸고 넘어진 거죠. 이거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긴 한 건 맞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알렸어야 된다라고 회사는 주장을 한 거고, 고객은 무슨 소리냐, 고지의무에 해당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충돌해서 싸웠던 케이스가 있는데 고객이 졌어요, 결국에.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보기는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국에 막기 위해서 나온 추이다.
간편심사 가입 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확정 진단, 의심 소견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실제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의미라는 거지, 돈을 안 주려고 만든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개월 안에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예전에 가입하고 청구를 해봤자 결국 분쟁으로 빠지고 위험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는 사람을 확 걸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병증 유지 상태에서 받는 정기검사. 요거는 추가검사, 재검사 고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받는 검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 추가검사 필요 소견. 정기검진은 해당이 안 된다. 18년 1월 달에 갑상선에 결절이 있었는데 4년 뒤에 22년에 검사에서도 크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을 했다. 2월 달에. 검사하고 한 달 만에 가입한 거죠. 이거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냐? 아니요를 체크했다가 해지가 됐다. 이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준 거예요. 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더 늘어났으니까. 그럼 약의 용량이나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 처음에 이런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야. 나라에서 바꾸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의 종류가 바뀌거나 용량이 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 답을 딱 내놓지 못하니까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회사는 안 된다. 굳이 하셔야 된다. 어떤 회사는 괜찮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또 금융감독에다 문의를 해요. 설계사가. 얘네들도 말을 못해. 그냥 회사의 기준에 따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는 잘 모르겠다. 그냥 고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런 상태가 되게 많았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하나의 병력으로 약을 바꾸었다고 해서 투약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케이스별로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이게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계속. 그 다음에 투약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지 약이 변경되거나 종류가 바뀐 것을 고지해야 된다는 내용. 사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내용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약물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있으면 고지 대상이라고 거의 얘기는 다 비슷하게 그렇게 귀결되고는 있어요. 차례 고지 대상 아니며 악화되거나 추가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고지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게 말은 사실 못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미 예전의 기사예요. 최초 진단이 3개월 내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3개월 안에 최초 진단이면 당연히 질병 확정 진단에 들어가죠.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약의 종류와 바꾼 것은 관계가 없다.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자, 근데 이제 기형용 환자의 약 종류와 용량 변경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회사의 자료인데, 요건 현대해상 거. 3개월 이내에 고지사항의 그런 부분이에요.
주검사, 수술필요수가 이보필요수견, 의심소견, 확정진단 이렇게 있죠. 여기에 예 아니요. 자, 3개월 내에 갑상선 정확 쪽으로 약 처방 및 검사. 약 처방 및 검사. 안 봐요. 안 본다. 그 특이사항 없어요. 자, 11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지난달에 그리고 영주 디스크로 치료 후 퇴원했다. 이거 당연히 확정 진단이죠.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생긴 거니까. 입원도 했어요. 입원 소견이 있었으니까 입원을 했겠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대에서는 약처방 및 검사 보지 않는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뭐 약이 바뀌었거나 뭐가 됐을 때는 됐냐, 뭐 사실 이런 내용은 얘네들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없는 내용을 자꾸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없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하다면 얘네도 강조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 건강검진 있잖아요. 네. 기억을 제 거 고혈압 저 2개 들었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할 때 고혈압 의심된다고 한번 그런 말 써놨던 게 있는데 몇 년 전이긴 한데 네. 그럼 저는 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 제가 진단비를 들었는데 네. 검진은 언제 봐? 그 건강검진은 언제 돼요? 그걸 왜 지금 아니 제가 간편으로 안 들은 3개월 내잖아요. 3개월. 가입하는 당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그 건강검진을 가입하기 3개월 전에 만약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 그럼 고지하는 게 맞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간편으로 제가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간편은 이건 간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네. 저는 간편이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거. 모르죠, 그건 제가. 뭘 가입했는지 모르니까. 건강. 언제 가입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입한 거. 요번에 가입한 거죠. 네. 검진은 언제 받았는데? 몇 년 전에 가입했죠. 근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받은 거를 지금 가입한 거에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3개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가입하는 시점에서 3개월 안에. 근데 3, 4년 전에 받은 건강검진 얘기를 왜 여기다. 아, 저는 그러니까 간편은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저는 건강체로 가입했으니까 건강체는 그리고 의심 소견 이런 건 있죠, 네. 그것도 3개월이에요. 네. 건강소견은 더 5년 자세히 전에 보면 3개월. 5년 전에 의상소견을 고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약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딱 잡아놨어요, 얘네가. 약제를 변경하거나 약물량이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면은 고지할 필요가 오히려 더 없겠죠. 그리고 인쇄호전이라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크게 문제 없다. 주기적으로 통일치료를 받는 경우, 당뇨로 인해서. 자, 이제 고지사항에 뭐가 들어가냐. 자,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거는 치료나 투약에 대한 항목이 없죠. 입원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지금 의심됩니다. 3개월 안에 확정진단. 우선 확정진단도 아니고요. 이미 기왕증으로 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의심소견도 당연히 아니고 해당되는 게 없죠.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 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만 유병자 실비는 고지사항이 조금 달라요. 요게 들어가요. 네. 만약에 여기에 간편에도 치료가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고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약처방도 치료를 보기 때문에. 하지만 없잖아요. 근데 유병자 실비에서는 우선을 한다. 그런 게 있고. 이것도 현대해상.
확정진단안이라는 말은 새로운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됐지?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 진료 시작일이 가입 지급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새로운 생긴 상해나 질병, 건강검진하다 발견된 질병도 물론 포함이고요. 3개월 이전에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단 돈반대 소개, 다른 내용이 새로 생긴 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질병 확정, 그러니까 계속 현증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약을 받으러 다니는 거는 확정 진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회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애초에 지금 교원 씨도 그 요청한 게 이제 우리가 병력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어떤 상품으로 해야 될지, 이게 고지사항이 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결국에 경험을 하고 사례로 계속 스스로 데이터가 쌓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입원을 했다면 입원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 달라져요. 요거는 카페에 있는 자료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있던 그 자료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내용이 있는 거. 자, 추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고지 대상이냐? 그럼 아까 전에 있었던 내용은 이상이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내 소견받은 사실이 고지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2년 전에 2개월 전에 이거를 초음파를 실시를 했다. 2개월 전에 가슴에 멍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소견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자고 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이 안에. 자, 결과가 이상이 없는 상태면 아까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조직검사 소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가슴멍울에서 진단을 받은 게 2개월 전인 거예요. 3개월 안에잖아요. 이게 만약에 1년 전, 2년 전,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가슴에 결절이 있거나 뭐 해서 계속 그냥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3개월 이전에 요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그 결국에는 검사상 이상은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3개월 안에 그럼 뭐에 걸릴까요?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애초에 2개월 전에 요 문제 때문에 갔던 게 여기에 지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가, 그러니까 고지를 해라 이거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요게 잘 봐야 돼요. 볼게요. 양성 종양으로 유방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방문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매번 하던 검사 2가지를 한 번에 했다. 이거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비슷해요. 2가지를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왜 2가지를 한 번에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됐다면은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냥 뭐 예를 들면은 2년에 할 거 뭐 다음번에 못 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몰아서 했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천성의 다리의 문제로 키가 계속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고함량 비타민과 칼슘제를 처방해서 계속 먹고 있고 재활치료도 받고 있다. 생리불순으로 노화방지제를 7년째 먹고 있다. 선천질환의 경우 간편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유병자 실비 치료에 해당이 되는지. 아까 있던 것처럼 치료나 투약은 유병자 상품에서 묻지는 않죠. 그러니까 약보험자가 우리가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유병자 실비 치료. 재활치료는 당연히 치료죠. 치료. 다만 이제 요 칼슘제 요거는 처방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요거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것도 만약에 약만 먹는다 그럼 간편보험에서 상관은 없어요. 다른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건 치료로 볼 수 있다. 또 실비 가입할 당시 상황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4월 2일 날 청약하는데 1월 2일에 필요 소견이 있다. 자, 3개월 기간을 역산할 때 계약일을 포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추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4월 2일을 들어가는 날짜가 그러면은 계약 당시가 4월 2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태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쵸? 3일까지. 네. 3일부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거 3개월이 아니라 뭐니까 5일 이내라고 볼게요. 최근 5일 이내에 했던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가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요. 여기 말처럼 계약일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하루, 2, 3, 4, 5 여기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날 했다. 검사를.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계약일로부터 포함하면. 근데 만약에 계약일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을 한다면 전날까지 확대돼야 되는 거죠. 약간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입일을 포함을 해라 이 내용인 거죠. 3개월 내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소견을 받았다. 아직 받지는 않았다.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나온 소견도 해당이 되냐? 네, 아까 얘기했죠. 건강검진도 이제 고지사항에 보긴 보는 거예요. 만약 건강검진에서 나온 의심소견도 질병 의심소견과 같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추가검사, 재검사랑 추가검사의 의미는 재검사는 같은 종류의 동일검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를 봐야 되고요. 추가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추가로 새로 한 경우 이걸 봐야 돼요. 추적검사는 특이사항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검사하는 거. 고지 대상이 안 들어가고 3개월 이내 청약하는 날을 포함하여 3개월 내 고지사항 들어가면 되고요. 건강검진 소견도 마찬가지로 본다. 통원치료력, 유병자 실비랑 간편보험하고 좀 다르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유의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3개월 내 질병 의심 소견이 받은 게 있으면은 인수 불가. 3개월 이내 확정 진단 또한 기존에 받았던 진단인데 이제 3개월 내에 확정 진단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질병의 지속적인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상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무언가 생기면 해야 된다. 신규로 진단이 됐어요. 3개월 안에. 완치가 됐다라면은 가입은 가능하다. 우선 3개월 안에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입원 수술료 고지는 하고 네, 가입. 고지는 해야죠. 근데 심사를 받는 거죠. 입원 수술력인 경우에 입원하고 수술했던 경우에 경증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치료 완치랑 여부랑 상관없이. 통원력은 치료나 투약은 완치가 돼야지 된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중간에 들어가는 N. 몇 년 안에 입원 수술을 했냐. 요 내용이죠.
3년 안에 어쩌고저쩌고 수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병자 상품이 워낙 방대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0부터 이게 0부터 뭐 10까지 10까지 나오고 있죠. 10년 중간에.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냐 지금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수술 해당 여부, 이게 수술이냐 시술이냐 수술이 아니냐, 우리가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수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을 줄 때는 엄격하게 수술이 아닌 걸로 시술로 많이 보고요. 가입을 할 때는 거의 무조건 수술로 보고.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게 경증 질환에 들어가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은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체 절단, 절제 등의 부적을 가한다. 절단, 자르는 거죠. 절제, 잘라서 없앤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르는 것과 잘라서 없애는 것. 자르는 거 뭐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무언가 생겼는데 신체의 일부를 잘라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붙어있는 거를 잘라주는, 잘라서 없앤 건 아니잖아요. 절단이죠. 절제는 부위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양이 있다. 종양을 잘라서 없앴어요. 절제죠, 이거는. 어쨌든 절단과 절제 등의 이런 행위를 가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등이에요, 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절단, 절제 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고주파 절제술. 이 절단, 절제라는 거는 기구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칼로 절단, 절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레이저로 지져서 없앤다든지 고주파 이런 걸로 없앤다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처음에 그런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 수술로 볼 수 없다, 이런 분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수술을 보장해주고 있어. 왜 해주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 그럼 등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요 앞에 있는 행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의료행위다. 그러면 이 등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옛날처럼 개복하고 수술하지 않아도 카테터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지져서 만약에 없앴다. 그러면 피를 굳이 안 봐도 되니까 편하게 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치료의 기대 효과가 잘라서 없앤 거랑 동일하다. 그럼 이것도 같은 등급의 수술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등의 의미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술에 해당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찢어서 없앤 건 수술이 아니죠. 찢어서 없애는 것도 수술을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잘라서 없앤 것처럼 어쨌든 없앤 거잖아요. 그 같은 효과예요. 그건 수술이에요. 레이저로. 고지는 하되 거의 통과될 확률이 높은 거. 뭐가요? 고지는 하되. 이게 만약에 그 치료력이다, 과거 병력이다, 네. 고지해야죠. 수술이에요. 심리의 수술. 만약에 사마귀를 제거했다, 수술이에요. 하지만 보상에서는 수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귀 제거가 절제죠. 사마귀 절제예요. 사마귀 절제술. 근데 보험에서 보상은 안 돼요. 수술비에서. 왜 그러냐면은 수술로 안 봐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약관에 사마귀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지 수술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사마귀 절제라든지 이런 건 알레르기 고지를 해도 통과될 확률이 거의 높은 거예요. 네. 약관에서 어차피 안 주니까. 약관에서 안 주니까 통과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하지만 그냥 경증에 해당되는 거죠. 변경되더라도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수술도 이런 식으로 절단 절제에 동일한 기대 효과를 준다. 그럼 수술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선. 이런 거. 우리가 창상봉합술 꼬매는 거예요, 창상봉합술. 창상봉합술은
수술비를 못 받아요. 다만 변연절제술이 같이 동반이 됐다면 받을 수 있어요. 변연절제술이 뭔지 알아요? 변연절제술은 뭐냐면 우리가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그냥 단순 봉합해. 드레싱 소독한 다음에. 이건 수술이 아니에요. 왜냐면 절제한 게 없죠. 이거 피부를 이게 절제한 절제 아니에요, 이거는. 변연절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상처가 내부가 이제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근데 상처 부위가 너무 깊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괴사하거나 오염된 조직을 절제해야 돼요. 긁어내든 잘라든 다 해서 깨끗하게 상태를 다시 만든 다음에 꼬매야 돼요. 여기서 변연절제술이 그거예요. 이제 오염된 조직을 긁어내는 거. 그럼 이거는 변연절제술은 수술에 부합을 해요. 그래서 변연절제술이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인정이 되고 이게 없는 창상봉합술은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술 고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수술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변연절제술이 없으니까 수술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인수 시점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판단. 수술을 포함하여 고지돼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술에 해당은 안 돼도 얘네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수술로 고지를 해라 이거예요. 고지 의무 여부 판단 시 수술의 범위를 세분화해서 판단한다. 수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건들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고지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또. 뭐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네. 어쨌든 요런 정도. 이거 명확하게 수술이 아닌 경우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을 내부적으로 할 때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점장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꿰맸어. 수술에 해당이 되나요? 고객이 물어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좀 불안해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연절제술은 안 들어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 종덕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잠깐 뭐 보느라고. 고객이 창상고학술을 했는데 3개월 전에 수술 3개월이든 1년이든 설계사가 변연절제술이 안 들어갔으니까 수술이 아니네요.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고지 대상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불안해요. 이거 수술 아니에요? 고객이 불안하면 그냥 고지하고 그냥 이렇게 심사 보면 되잖아요. 고객이 불안해하면은 그냥 고지시키세요. 근데 고객 이거 고지 의무 위반 아닌데 그렇게 정 불안하시면 회사에 알리시고 당당하게 수행 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지점장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거 수술 고지해요 안 해요? 지점장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확인을 할 때 지원장들이나 매니저한테 묻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심지어 제 얘기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참고를 하되 그거를 믿고 하면 안 돼요. 중복 체크를 몇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약관이에요. 약관.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약관을 봐도 만약 모르겠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그럼 약관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설명이 될 테니까. 지점장들을 믿지 마라. 변호사 지점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수술이에요. 고주파절제술, 뭐 이런 거. 신경성형수술. 백내장 수술. 백내장 보통 경증 질환에 들어가요. 백내장. 근데 한쪽만 수술했다. 그럼 가입이 안 돼요. 경증이. 두 쪽 다 했다. 그러면 인수해줘요. 왜 그러냐면 한쪽만 한 사람은 한쪽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두 쪽이 다 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거고. 양손조항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했으면은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경증 질환의 인수 가능 개수가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현대 기준이에요. 이건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 경증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입원에 대한 입원 일수도 뭐 어떤 데는 10일 이상 입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 10일 이내면은 뭐 해준다. 14일 이내면 해준다. 이런 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실 교육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아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이 공의 숫자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는 이제 보통 아시죠? 여기는 6대 질병 끝에 거예요. 몇 년 이내에 몇 대 질병. 이게 여기는 6대지만 뭐 다른 데는 5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고 어디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만 물어보는 데도 있고 여기는 6가지를 물어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입원 수술만 체크할 건 아니고 이 부분도 체크는 해야 돼요. 6대 질병으로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냐. 카페 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년 안에 수술력이 있다. 3개월 안에 아까 말했던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데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일반적인 사례는 2, 3년 안에 수술이 있거나 혹은 몇 달 안에 1년 안에 수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5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2, 3년 안에 있는 사람은 3년이 만약에 넘었다. 그럼 우리가 뭐 3, 3, 5를 가입을 시킬 수도 있죠.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니까. 아니면 2년이 넘었다. 그럼 3, 2, 5를 가입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알고 있죠. 3년 이내의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인수가 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그 회사의 경증 질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매니저나 지점장한테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몇 개 어디 회사마다 이제 경증 예외 질환이 있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좀 달라. 근데 그냥 대략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통일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경증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대략 판단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회사의 매니저나 지점장한테 요청을 하면 돼요. 이거 경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달라. 수술이면은 입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원으로 수술한 건지 아니면 입원을 했다면 입원이 며칠인지. 요 정도까지만 알려주면은 지점장이 확인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다. 수술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입원을 14일 이내로 가입을 하면은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즉시 가입이 된다는 거고요. 1개월. 그럼 최소 1개월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1개월 넘었으면은 식중독으로는 14일 이내 입원이라면 가능하다. 대략.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충치로 뭐 입원하겠어요? 입원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받아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내용이 있다라면은 유병자에서 그럼 어떤 상품을 하느냐? 정증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간편 중에 제일 싼 걸로 하면 돼요. 상테노로 해서 2,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경증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유병자 가장 긴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고지 상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해서 그냥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동현 씨가 물어봤던 것처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경증인데 건강도 많은 건가요? 건강체는 경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경증 예외 질환이라는 거는 유병자 상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접근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건강체를 해야 되느냐, 유병자를 해야 되느냐가 판단이 모호하잖아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유병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실 이거는 경험인데 먼저 고객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민번호를 안 받은 고객이 있어요. 네. 주민번호가 없다. 주민번호가 없으면은 심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가설계를 전달을 해야 되죠, 우선. 네. 그럼 가설계를 유병자를 줄 것이냐, 네. 건강을 줄 것이냐, 여기에 우선은 기로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가설계인데 이 사람이 멀쩡하다라는 얘기만 듣고 건강책을 줘요. 근데 막상 심사를 해보니까 뭐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유병자를 다시 주잖아요? 비싸지잖아요. 비싸죠. 그러면 싫어해, 안 해. 그렇죠. 그렇다고 유병자를 줄 수도 없어요. 건강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끔 저는 뭐 보면 건강체보다도 또 산테너 뭐 이런 이게 더 가끔 쌀 때도 있다고. 네. 예.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저 같으면 뭐 유병자 저는 줄 것 같은데. 가설계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나이대가 중요해요, 우선. 나이대가 제 나이 많아요. 어린이부터 30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이다. 네. 그럼 건강체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선. 웬만하면. 그래서 이쪽은 건강체로 보통 가고, 30대부터 50세 정도까지다. 여기도 건강체. 조금, 그러니까 반반인데, 애매하지.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그걸 물어봐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특히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그리고 입원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입원 수술. 용종 제거 같은 것도 수술이니까 하신 적 있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요. 만약에 고혈압, 당뇨 약을 먹는다면은 유병자를 가긴 가면 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만약에 고혈압 약만 먹어. 다른 건 안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뭘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종합적으로 암, 뇌, 심, 수술비 다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유병자로 가야 돼요. 근데 암만 가입한다. 그러면은 건강체가 가능해요. 고혈압 약 먹고 있어도. 생명사들은 똑같이 인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경험을 해보고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나오는 사례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나이 때면 그냥 건강체로 해주면 되고 이 정도에서는 약 먹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 입원 수술이 있었던 거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만약에 약을 먹는다,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근데 암만 가입되는 케이스다. 그럼 건강체로 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게 암을 건강체로 하는 거랑 유병자로 하는 거랑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 두 개가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차라리 수술비나 간병이나 이런 거는 지금 종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유병자가 이상하게 싸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그게 납입면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혹은 뭐 연계 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암진단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비싼 특약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요거 설계를 잘못해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가입을 안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좀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고혈압 약을 먹는데 뇌신한테 같이 가입한다. 그러면은 유병자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회사도 인수해줄 때 고혈압 질환은 그 합병증에 대한 부분들이 뇌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 먹으면 뇌심은 건강체로 절대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이제 유병자로 가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또 세분화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암은 건강체로 빼고 뇌심 수술비는 유병자로 가고 두 개를 쪼개서 주게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뭐가 더 나을까요? 쪼개는 게 가격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고액으로 만약에 넣지 않는다, 암을 만약에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유병자로. 왜냐하면 상품을 두 개로 쪼개다 보면은 의무특약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계약. 그럼 주계약이 만약에 이쪽에 너무 크다, 그러면은 암에서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두 개로 쪼개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암과 뇌심 수술비를 쪼개는 것도 가능한데, 암을 만약에 뭐 3천,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넣는다, 그러면 쪼개는 게 낫고,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 넣는다, 그러면 합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60세 이상이다, 그게 무조건 유병자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나이 때는 진짜 실제 건강하더라고 하더라도 건강체한테는 인수 조건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유병자로 하면은 뭐 진단비 막 3천씩 가입이 가능한데, 건강체로 들어가면은 1,000만 원도 안 되게 인수해주고. 왜냐면 회사가 건강하다고 고객이 말을 해도 건강하게 안 보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조금만 가입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굳이 고객들이 만약 물어볼 수 있어요. 70세 아버지 거를 물어봤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유병자를 줬어. 저희 아버지 이제 고객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는 거지. 왜 유병자로 해주시냐. 근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또 잘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근데 그걸 말을 또 못한다, 여기서.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신뢰가 딱딱 깎이게 돼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씩 쌓여서 결국 계약을 나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힘 없이 쫙쫙쫙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내일 다시 합시다. KB 거 간병인에 대한 기준 요거랑 내용들이거든요. 경증 질환 매니저나 지점장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심사를 넣어도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증이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 또 다른 회사한테, 매니저한테 이거 가능한 거. 그냥 잘 모를 때는 어차피 여기 지점장이나 저한테 물어봐도 결국 해봐야 돼요, 심사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라서. 만약에 고객 주민번호를 받은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 등록 몇 군데 회사 해놓고 그냥 우선 매니저들한테 심사를 올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설계도 수정을 해야 되고 디테일한 부분 다시 만져야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매니저한테 심사 올려달라고 하고, 승인이 되는 회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설계를 좀 다듬으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죠. 심사라는 거는 막 특약 막 안 짜도 그냥 이 그냥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고객한테 뭘 가입시킬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니저한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암내심 동수술비 이렇게만 넣어서 보험료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냥 심사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다시 수정을 하면 되죠. 매니저들한테 얘기하면 어차피 매니저들이 막 이것저것 막 넣고서 막 짬뽕으로 해줘요, 어차피. 다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그냥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주민번호를 안 줬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대 감안해서 설계를 잡으면 되고, 주민번호를 줬으면은 사실 편하죠. 심사 가능한 회사 찾아가지고 아예 제안을 해주면 되니까 심사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좋고, 그러니까 결국 설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도 좀 볼 때 어디 그러면 추천회사 어디로 해야 되냐, 여기 함스에 알려드렸죠? 혹시도 알고 있어요? 보험료 비교하는 거? 그걸 통해서 대략 보험료 유출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어디가 싼지 일일이 다 설계하면은 힘드니까 그걸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를 추리시면 돼요. 이게 근데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 생년월일 넣고 간편 텐텐 나오죠.
암진단비가 롯데가 41,000원. 그럼 롯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쟁력을, 설계사의 경쟁력을 기르려면은 본인의 어느 정도 가치관을 좀 잡아야 돼요. 보험에 대해서. 여기 좋다 하면 또 여기에 휩쓸려 하고 이거 팔고, 여기 좋다 하면 또, 물론 좋은 거 파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문제죠, 회사. 이런데. 지급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저는 여기, 그리고 MG. 웬만하면 안 팔아요. 근데 MG 지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한 거라 볼 수 있죠. 만약에 저도 애가 있으면 가입시킬 거예요, MG를. 근데 웬만하면 고객한테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유는, 그럼 여기 회사로 가입하면 큰일 나냐? 나중에 보상 못 받고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뭐 현대, KB, 삼성, 농협 하면은 그러면 안전하냐? 그렇진 않아요. 또 어차피 분쟁이 생길 만한 건이라면은 어느 보험사든 생길 수는 있어요. 다만 확률을 좀 이런 데로 가입했을 때는 더 힘들어질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고객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쓰레기다, 보상이. 엉망이다, 진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까 전에 돈 안 줬다가 결국 다 토해낸 거. 어디에 있을까요? 홍보까지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 마지막 한국 보시면서 얘기하셨으니까. 흥국이에요, 흥국. 자, 여기서 웃기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흥국의 본사의 담당자랑 보상과의 직원이 아니라 보상과 책임자랑 통화한 내용이었거든요. 수술 필요 소견은 의사가 안 내렸는데 어디를 수술로 본 거냐, 수술 받고 싶다라고 말한 부분을, 이 사람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한 게 나중에 의사한테 설명을 듣고 약의 효과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수술 필요 소견이냐, 이런 것까지도 수술 필요 소견을 보는 게 타당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답이 얘기가 안 통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약관이 변경되기 이전에 그거예요. 수술 필요 소견만 물어보는, 질병 확정 진단 이게 없는 경우에. 이거는 결국에 제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고객한테 얘기를 충분히 다 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게 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민원을 종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게끔 고객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치를 해줬죠. 네. 어떻게 민원을 써라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코치를 해줬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통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민원이 금감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감원에서 먼저 회사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요. 여기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니네들 이거 맞냐? 확인을 하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금감원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줘. 예를 들면은 고객이 고지의무 위반을 해서 해지가 되는데 설계사한테 경위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모집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요. 너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는지를 경위서를 써. 비슷한 거예요. 이제 금융감독원이 회사한테 경위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은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네는 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했는지, 왜 돈을 안 줬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자기네들은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라고 말을 했지만 팩트로서는 얘네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민원 나온 결과예요. 9월 27일에 접수를 했죠. 금융감독원에다가. 피해 신청인 보험사예요. 피해 신청인이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원복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어디에 알려와?
우리 원에 금융감독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금감원에서 회사에 확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얘네가 그냥 수령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금감원에.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조정할 실익이 없다. 왜냐면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판단돼서 조정 절차를 중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꽤 오래 걸렸어요. 24년 3월, 23년 9월 달에 접수가 된 건인데, 좋고 나쁘고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가치관을 회사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고객한테 추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고객들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하나 안 좋게 보는 고객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하나도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롯데는 이 롯데라는 브랜드 자체를 좀 반감 가지는 기업,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리츠는 보통 고객들이 외국계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리츠는 토종 한국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말로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제1호 손해보험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죠. 1호든 뭐 2호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유병자 이렇게 할 때는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웬만하면은 설계를 할 때 그 주민번호까지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주민번호 받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민번호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일반적으로 저도 주민번호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처음 온라인 문의하는데 주민번호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은 안 줘요, 잘. 하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카카오톡이나 상담이 들어오면은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고요.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그 지금 내가 너 거를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를 어필을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어느 정도 잘 되면 뭐 심사나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얘기를 던져줘요. 어차피 주민번호가 있어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웬만하면 주민번호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약해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른 것도 좀 지금 손볼 게 많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가 보장분석하는 레포트 있죠? 그 얘기를 해줘요. 레포트를 우리가 제공을 해드린다. 샘플도 보여주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번호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이 보험 할 때 보험료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항상 반드시 병력하고 같이. 안 그러면은 엄한 설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수준보다 한참 싼 게 나갈 수도 있고 훨씬 비싸게 나가서 부담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럼 처음에 보험료 얼마 낼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고객들은 항상 저 10만 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시 반문해요. 얼마나 하죠, 보통? 남들은 얼마나 하나요? 의미 없는 얘기가 다시 와요. 그럴 때 또 한 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실비는 딱 나이에 보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합보험은 보장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결국에 너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이걸 구성하는 게 제일 좋다.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진단비에 5,000 가입할 거 비싸면 한 3,000원 줄이면 되고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냐 낼 수 있는 게. 그 이제 두 번째 또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이 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절차가 없이 설계가 나가면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변수를 최대한 차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계약하지 않을 수 있는 변수를. 정보를 확인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그러면은 깨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꼭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보험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고객한테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보험료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물어봐요. 혹시 원하시는 특정 회사가 있냐? 혹은 싫은 회사가 있냐? 물어봐요. 있다면 걸러주고요. 그런 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MG 같은 거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사, 원하는 회사 있냐, 뭐 아니면 꺼려하는 회사 있냐 이런 거 파악하고 없으면 이제 적당히 추천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뭘 가입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뭐 그러면은 딱 원하는 거를 찍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전반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한 번 더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도 뭐 꼭 원하는 특약이나 보장이나 이런 게 있으시냐? 뭐가 나와요. 뭐 요즘에 간병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궁금하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도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걸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야 돼요, 결국에. 또 그렇게 하면서 사망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부모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혹은 또 기존에 이 사람이 증권 분석을 했는데 종신보험이 너무 많이 가입돼 있다. 그럼 종신보험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증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저 보장 분석 레포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갖고 우리가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걸 먼저 보여주고 먼저 보라고 해요. 보통 저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날이나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 전화 드릴 거니까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게 하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펴봐요. 그럼 거기 뒤에 시뻘건 부분 있잖아요. 막 부족. 항상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참고니까 그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지금 가입된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입하신 상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혹시 뭐 문제를 느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보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금 이 사람한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가입시켜야 되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면 계약이 잘 안 되고 항상 설계사가 당연히 고객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상담할 때는 이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좀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우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 시간 되면 간병인하고 약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있어요?